150배의 성장이 가능한 이 산업군 바로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의 지금 성장성이 무려 150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 잡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 자율주행 주식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예상 가능한 탑5 종목은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기존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급등 2대표를 인사드렸었던 현재 부자TV의 이수빈 대표라고 합니다. 자, 제가요 최근에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또 큰 수익 안겨드렸고, 그다음 최근에는 반도체 1부, 2부, 3부 강의를 했는데 오늘 그 1부 강의 때 알려드렸던 DDR5 관련주들이 또 쭉쭉쭉쭉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략하신 분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제가 해당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보고 알려드리는 종목군들이 아니었는데 워낙 지금 사실 저는 1, 2년, 길게는 한 5년, 10년까지도 좀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급했는지, 그리고 시장의 순환을 좀 빨리빨리 제가 부지런히 캐치를 해서 그랬는지, 제 예상했던 것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급등이 나와서 사실 좀 기쁘기도 하지만 살짝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야, 이렇게까지 빨리빨리 급등이 나온단 말이야. 야, 다음에는 내가 더 찍을 거야. 이런 페이스 오버를 하면은 항상 주식시장은 그럴 때 조금 크게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페이스를 유지하시고 겸손히 좀 더 부지런하게 내가 잘 해왔던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될 때는 페이스 유지를 하셔라. 안 될 때는 페이스를 잠깐 멈췄다가 숨고르기를 하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오늘 그래서 제가 현재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그 분석법 그대로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뉴딜 중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자율주행. 여러분들이 사실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를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야, 자율주행이 너무 먼 미래 아니야? 이거를 내가 굳이 왜 지금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일단은 지금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이 메타버스를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린 것처럼 이 자율주행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이후에 추가적인 강의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더 오래 끌고 갔을 때 보다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는 나중에 차후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좀 더 우리 8월에 좀 중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수익 낼 준비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는요, 크게 3가지 섹터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린 뉴딜, 세 번째 건설 쪽이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5년에 한 번 오는 우리나라의 대선 시즌이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테마주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증시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특정한 중요한 일정 이벤트가 앞에 두어져 있을 때 이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대통령이 있는 나라이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산업적인 움직임들이 좀 큰 변화가 나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책, 이런 말도 있어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주식 경험도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반대로 해석하면 정부 정책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년 3월이 대선이잖아요. 이제 9, 10, 11, 12, 1, 2, 3,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 반년 조금 넘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문정부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냐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본인이 당선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정책들을 펼쳤었는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을 누군가를 기억을 할 때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끝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할 때 물론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끝맺음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느냐가 그 인물의 평가가 앞으로의 역사에서 쭉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문정부는 기존에 본인이 펼쳤었던 정책을 잘 매듭을 짓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현 문정부의 가장 핵심되는 정책이 뭐예요?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한국판 뉴딜 2.0 버전까지도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편성안도 이쪽으로 더 추가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쪽을 좀 살펴보시라 그랬고,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 쪽으로는 제가 뭘 보라 그랬냐면은 반도체,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쪽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쪽으로는 단기간으로는 제가 탄소 중립이 핵심이 될 것이고, 부가적으로 풍력, 수소, 그 다음에 뭐 충전소 이런 애들이 나올 것이다. 조선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일단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되고, 건설은 제가 왜 또 주목을 했냐면 차기 대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가 또 이제 중요한데, 차기 대선에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이제 후보군들이 가장 집중을 하고 있고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건설주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왜 지금 반도체를 얘기하고 제가 지금 왜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흐름은 사실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고, 사실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디지털 뉴딜은 어떠한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죠. 그린 뉴딜은 이제 에너지 혁신이기 때문에 사실 요 큰 두 가지의 틀은 단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향후 1, 2년 더 크게는 한 5년, 10년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섹터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일비하지 않는 투자가 이쪽으로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좀 더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 좀 더 알아야 내가 내 그릇을 키울 수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 아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재밌게 제가 또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자율주행 우리가 왜 투자해야 하는가? 이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세 가지 순서로 나와요. 왜, why, 이유를 알고, how, 어떻게 그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면서 마지막 what,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연결고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간혹 많은 분들이 요 what, 결국에는 네가 뭐 어떤 종목을 말하고 싶은데만 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은 종목명만 보고 내 소중한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잘 따라오셔라. 자, 첫 번째, 왜 투자해야 된다고 했냐면, 가장 처음으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맞아요. 이게 메타버스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건 알아요. 과거에 전기차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기차, 과거 막 2000년대 초중반 때부터도 전기차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야, 이거 너무 먼 미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 심리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 실제로 기업들 역시도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은 그냥 한 5년, 10년은 계속 재미없었던 거예요. 재미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해안으로 바라보더라도 그 타이밍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중요한데, 자율주행이 여러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건 알아요. 자율주행이 왜 가야 할 방향이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추후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지만 결국에는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요. 결국에는요. 메타버스도 그랬죠. 메타버스도
기존의 특히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플랫폼사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플랫폼이 되기까지의 진행이 나와야 되고 이 산업의 하나의 플랫폼이 됐었으면은 거의 이제 선도하는 기업이 계속 그냥 떼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페이스북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그랬고 메타버스를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사에 주목을 하라 그랬는데 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초창기에 이 스마트폰을 만든 업체 대표적으로 구글은요. 일단은 컴퓨터를 선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컴퓨터, 이 인터넷 분야를 선도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어마무시하게 급성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자,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애플을 볼 수가 있겠죠.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 스마트폰을 보급화시키면서 스마트폰을 이제 활용한 부가적인 수익들까지도 창출을 해내며 어마무시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주가가 급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AI, 즉 데이터를 써야 돼요. 인터넷이다라는 거를 써야 돼. 근데 인터넷을 우리가 쓸 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일할 때도 인터넷을 쓰고요. 우리가 쉴 때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인터넷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안 쓰는 경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때는 우리가 인터넷을 쓸래야 쓸 수가 없죠. 두 번째,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막 장기간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더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스마트폰 못 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요 시간대를 침투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렇기에 메타버스, 즉 가상세계를 만들어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우리의 수면 시간까지 파고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기기, VR, AR 기기를 착용을 해서 잠을 들면은 이 잠 자는 동안에 게임 가상세계가 좀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먼 미래에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두 번째, 운전할 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즉 운전할 때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지금 부각이 되는 겁니다. 왜?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우리는 어때요? 운전자 역시도 스마트폰을 쓰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더 부가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쪽에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이라는 산업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를 알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자율주행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 기본 개념으로 탑재를 하시고 그러면 이거를 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가 타이밍이 왜 지금이느냐를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아무리 먼 미래라고 하더라도 상용화가 안 되면 결국에 그 산업은 발전 가치가 없습니다. 기대감만으로는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기술력이 나와야 되고 이 기술력으로 인한 상용화가 나와야 돼요. 메타버스가 최근에 왜 이렇게 강해요? 메타버스는 상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제페토라는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몇억 명의 인구가 이쪽으로 뛰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사용하며 실질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은요? 자율주행은 아직 상용화가 됐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에 대한 근거들을 계속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상용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나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로보택시가 물론 특정 미국의 주에서만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로보택시가 자율주행을 선보이고 있어요.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따가 뉴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지금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용화가 시작이 되는 거는 산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개화. 산업이 열린다. 개화 이후에는 성장기로 접어들고요. 성장기 이후로는 활황기로 접어듭니다. 활황기는 거의 최꼭지에 달아요. 활황기 이후로는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산업이 다시 없어지게 돼요.
쇠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산업군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개화기에 투자를 해서 성장기에 수익을 키우고 화랑기에 수익을 내고 나오는 매매 전략이 중요한데 그렇기에 지금 자율주행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자, 결국에는요. 자율주행을 왜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를 했었던 데이터 침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플러스 자동차 관련한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 관련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산업 관련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사실 어떠한 비용이 또 있냐면 대표적으로 택시비 같은 경우 있습니다. 자, 최근에 택시 같은 경우에 카카오 택시가 이쪽으로 좀 뛰어들면서 오히려 택시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일반적으로 택시를 그냥 잡으면 기본료만 내면 되는데 내가 택시가 하도 안 잡혀가지고 내가 요금을 좀 더 낼게. 그러니까 너 빨리 택시 일로 와. 부르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내가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가 나와요. 카카오 택시처럼. 이러면서 부가적인 수수료가 더 붙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이 택시 관련한 산업이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 비용을 줄여야 돼요. 줄이려면 뭘 해야 돼요? 결국에는 택시를 자동화시켜야 돼요. 인력을 줄여야 됩니다. 택시가 자율주행 택시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계속 순항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택시 기사를 택시 기사가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면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농업과 이제 광산 쪽의 산업을 봤을 때 이쪽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동 같은 기업을 봤을 때 이미 농기계에 대해서 자율주행 농기계를 상용화하고 있어요.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도 사실 굉장히 단순한 반복 작업이잖아요. 우리가 트랙터를 끌고 가서 이 네모판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단순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굳이 사람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만큼 인력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를 기업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택배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쿠팡이 완전히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자 택배도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커요. 근데 택배 역시 마찬가지 자율주행에 대한 이 택배 서비스를 한다면 충분히 인건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도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가적인 산업들이 더 커지려면 비용 절감을 해야 되고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미래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요. 미래 성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자, 첫 번째. 2035년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이 무려 몇 배? 150배가 큰다고 합니다. 150배요. 150배. 향후 15년 동안 150배가 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2035년까지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이 150배 성장 전망이 잡혀 있다. 자, 네 번째는요. 요 이슈를 우리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빅테크 쇼핑몰까지 자율주행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올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눈앞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지금 24년 레벨 4 상용화 사실 레벨 3만 돼도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레벨 4 역시도 24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슬슬 완전 자율주행차는 레벨 5를 의미를 합니다. 눈앞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요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메타버스 강의할 때 요 투자 포인트도 얘기를 했었는데 ETF가 상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ETF가. 자율주행 관련한 ETF가 이제 상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 메타버스라는 이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가 불분명해요. 모릅니다. 잘 어렵기 때문에 공부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러니까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싶어서 ETF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ETF라는 걸 만들 때는 일단은 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실적은 좀 나와줘야지 안정적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산업군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는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ETF도 만들 수가 있는데 ETF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일단은 자금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투자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자, ETF가 출시가 됐다라는 거. 이 흐름에 따라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메타버스랑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번 달 8월을 봤을 때 8월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느냐? 테슬라 AI 데이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사실 테슬라가 이 테슬라 데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런 중대 발표를 하는 날을 열어요. 중대한 발표, 본인들이 이런 기술력을 지금 개발해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인력이 필요하니까 우리 기업에 들어오세요. 이런 이제 어느 정도는 홍보 차원의 테슬라 데이를 여는데 작년에도 진행했고 재작년에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진행할 건데 8월 한 19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슈를 보시면 자, 여기 있다. 자, 19일 개최 확정됐습니다. 테슬라 AI 데이. AI 데이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과거 테슬라 데이 때 전기차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과거 테슬라 데이 때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9월경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 모멘텀을 받아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우, 바닥권 대비 한 100%에서 15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 텔레칩스 같은 경우 작년 9월경에 단기간에 그때 당시 테슬라 데이 때 모멘텀을 받으면서 1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모트렉스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 단기간에 바닥권 대비 150%의 급등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테슬라 AI 데이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 봤을 때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진행 상황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러죠.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공개의 베타 버전을 선보인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 8월 19일 날 테슬라 AI 데이에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테슬라 자율주행에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좀 붙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단기간에 테마주 성향으로서 기대감 측면으로서 급등을 할 가능성이 좀 놓인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영업용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기준 10월부터 서울 상암을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버스 등 사업자를 지금 모집 중입니다.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삶 속에 녹아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투자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구에서 역시 마찬가지 레벨 4, 운전이 필요 없는 레벨 4의 자율주행 차가 달린다. 자, 그 다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자율주행 택시를 무려 1000대를 보급한다라고 합니다. 자, 1000대를 자율주행 택시를 보급을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자율주행 택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자율주행 택시를 1000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사들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율주행이 더 이상 기대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산업이다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관련한 베타 버전 9을 지금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번 달에, 저번 달이 저번 달. 그리고 테슬라는 넷플릭스처럼 월 구독 모델까지도 도입을 했다. 자, 메타버스에서 제가 강조를 했었던 게 결국 로블록스가 이런 구독 모델을 활용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이 조금 더 확장성이 보다 속도를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글의 웨이모 역시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투자 포인트, 즉 투자 이유는 한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우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자, 제 메타버스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쫙 올라갔죠? 일단 제가 메타버스 강의를 할 때 해당 산업의 구조를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어떤 구조? 일단 첫 번째 메타버스가 상용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요 하드웨어 기기가 필요하다.
VR, AR 기기를 일단 내가 써야지만 그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다? 야,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망이 깔려야 된다. 즉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플랫폼 알려드렸고, 플랫폼 안에 뭐가 필요하다? 이제 각각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컨텐츠사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고요. 이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순서를 알려드렸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지막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좀 더 나중에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드웨어, 이 플랫폼이 제일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플랫폼을 모아가시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하드웨어 수익 빠지고 소프트웨어 수익 먹고 이 플랫폼으로 넘어가셔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산업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최근에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 구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8대 공정 강의를 최근에 해드렸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순서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나는 똑같이 메타버스를 투자를 했는데 왜 내 건 안 올라? 라고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이 순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자율주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사실 운전을 안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면허를 따게 되면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운전자가 돼보는 겁니다. 자, 운전을 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안전벨트 매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미러, 사이드미러 조정해야죠. 그 다음에 앞, 뒤, 그 다음에 좌우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는 앞, 좌우, 뒤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느냐? 인지가 필요합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눈으로. 오케이? 자, 눈으로 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측위라는 게 필요합니다. 측위. 무슨 말이느냐? 이 거리에는 뭐가 있고, 근데 저 거리에는 뭐가 있고, 내 옆에는 어떤 차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작업이 완료가 됐으면 뭐가 들어가요? 판단을 해야죠. 판단. 내가 눈으로 봤어. 그러면 뇌에서 판단을 하는 거야. 뇌에서. 지금 저렇게 차가 내 옆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옆으로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면 신호가 빨간등이기 때문에 슬슬 속도를 줄여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뇌에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뭘 하는 거예요? 제어를 하는 겁니다. 즉, 내 손과 발이 발이 브레이크를 밟든 엑셀을 밟든 손이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손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운전해 보셨으면 요거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은 요런 순서가 필요해요. 요런 순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순서는 뭐예요? 결국에는 인지축이. 요 인지축이를 하나로 그냥 인지로 두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결국 눈이 될 것은 무엇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려면 일단 뇌, 손, 발 있기 전에 눈으로 볼 게 필요해요. 요게 없으면 뇌가 있든 손발이 있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돼요. 자, 이 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보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경로 탐색, 지도로 탐색을 하고, V2X, 차량 간 통신, 인프라 통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지도로 쫙 먼저 파악을 해요. 길을 파악을 하고, V2X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차량과 차량 간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을 해내고, 그 다음에 차량이 도로는 어떠한 도로고, 그리고 요 또 지역물들은 어떤 지역물들이 있는지를 통신을 통해 알아내는 과정이 V2X. 그 다음에 ADAS 센서. 요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는 뭐예요? 진짜 그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대로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지만 하는 것이고, 레이더는 뭐냐면, 레이더는 그 레이더를 쫙 쏴요. 쫙 쏴서 물체에 닿고 그 물체에 닿아서 다시 반사가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이런 과정으로 이 물체가 뭐고 얼마나 크고 어떤 거리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레이더고요. 라이더는 뭐냐면 레이더랑 빛이랑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빛을 쏴서 이렇게 하는 건 빛을 쏴서 이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요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라이더를 안 쓴다라 그래요. 라이더를. 그냥 카메라랑 레이더만으로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세 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제어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봐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인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인지. 그렇기 때문에 인지에는 아까 뭐가 필요했느냐? 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 레이더가 필요하다 그랬고 세 번째 라이더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요 세 개를 한 뭉뚱이로 뭐라 그랬냐면 ADAS 센서라 그랬다. 오케이? ADAS 센서. 여기 적혀있죠? 여기 적혀있죠? ADAS 센서. 자, 그 다음에 큰 틀로 보자면은 자, 지도는 사실 우리가 뭐 볼 필요가 없고 V2X를 보셔야죠. V2X.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할게요. 1, 그러니까 소주제. 2, 3, ADAS 센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2X. 요렇게. 자, 요 두 개가 다 뭐다? 인지 과정에 필요한 기술이다. 인지 과정에 필요한 기술이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1번, 2번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메타버스랑 똑같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걸로 이제 하드웨어가 갖춰지면은 소프트웨어. 즉, 내가 자율주행차가 딱 실제로 출시가 됐을 때, 자율주행차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할 것이느냐. 자, 최근에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 첫 번째로 하드웨어 관련주로 움직였어요. 대표적으로 선희 시스템. 이런 애들이 첫 번째 대장주로 빡 올랐잖아요. 선희 시스템 같은 거. 그 다음에 누가 올랐느냐? 위즈윅 스튜디오. 그 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뭐 알체라.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올랐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즉 무슨 말이느냐? 이거는 이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1차적인 기술력이고 이 두 번째는 상용화가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 무엇이냐면 HUD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HUD. 자, 이게 뭔지 하나씩 설명할게요.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율주행차 사람보다 안전한 운전의 비밀은 센서 삼형제에 있다라 그래요. 사실 자율주행이 뭐냐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뭐냐? 안전이잖아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ADAS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DAS는 영어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차량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나 차량, 장애물 등 주변 환경을 미리 인지해 판단하고 브레이크와 핸들 조향 장치를 활용해 가지고 주행 동작을 지원하고 차량을 제어해 뭘 방지한다? 사고를 방지하는 자율주행의 핵심 장치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오케이? 자,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나오죠.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요 세 개에 대한 특징과 각각의 장단점이 나오게 되는데 카메라와 이 레이더에 대해서는 일단 카메라의 가장 큰 단점은 외부 환경, 즉 날씨가 좋을 때만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라이다도 마찬가지. 그래서 레이더가 꼭 필요해요. 얘는 상대적으로 날씨에 대한 외부 환경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와 레이더를 같이 쓰던 레이더와 라이다를 같이 쓰던 뭔가 하나만 쓸 수는 없어요. 같이 써야지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ADAS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V2X는 뭐냐? 여기에서 이제 V2X 요거는 뭐냐면요. 일단
미국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요 C-V2X 기술을 단일 표준을 정했거든요. 단일 표준을 선택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 일단 차량이 유무선망을 통해서 다른 차량 및 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된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차량이 어딘가에 있는지를 서로 간의 통신을 통해 알아내고 그리고 앞에 또 어떠한 신호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의 통신을 통해 알아내는 기술이 바로 V2X 기술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UD라는 기술은요. 바로 요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차량 앞 유리창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관심이 늘어날 겁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자율주행이 되면은 결국에 사람은 운전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앞에 이 큰 유리창 그리고 옆에 이 유리창들도 다 뭘로 활용할 거예요? 엔터적인 요소로 활용할 거예요.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그죠? 내가 뭐 검색을 서칭을 하든 진짜 유튜브를 보든 넷플릭스를 보든 뭘 하든 요것들로 내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기술이 바로 HUD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됐을 때 가장 또 핵심이 될 만한 기술이 HUD 기술이다. 그래서 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즉 HUD 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세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특허 출원 상위권이고 LG와 삼성과 SK텔레콤 역시도 여기에 지금 가세를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여기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마지막 what입니다. what. 결국에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율주행, 단기, 급등, 예상, 탑3, 탑5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DAS 기술에 따른 관련 종목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실 만한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ADAS, 요게 사실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요거가 안 되면 자율주행차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우선신데, 자, 종목들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현대모비스. 두 번째, 만도. 세 번째, 드림텍. 네 번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삼보모터스, 그다음에 모트렉스, 그다음에 드림텍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FT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V2X라는 제 기술인데요.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뭐가 있느냐? 일단은 라닉스가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그 다음 i3 시스템, 그 다음에 트루윈,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HUD 관련 종목들인데요. 자, HUD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조금 더 중요할까를 하나씩 살펴드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 중에서 가장 탑은 제가 봤을 때 현대모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모트렉스. 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ADAS도 되고 HUD도 돼요. 겹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모비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사실 탑3를 꼽자면 얘네 3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탑5를 꼽자면 일단은 라닉스는 V2X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라닉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은 차트랑 재무제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하반기에 전동화 성장에 대해서 본격화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전동화란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본격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반기부터. 그다음 자,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뇌파 기반 사고 저감 신기술인 엠브레인까지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오호. 또한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친환경 분야 관련한 글로벌 특허 역시도 무려 1000건 넘게 획득을 했다. 자율주행도 되는데 그린뉴딜도 되네. 오호. 그 다음에 자,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별로 이제 안 좋았었는데 요 지지 라인을 좀 잡아주는 이슈가 나왔다 그랬죠. 217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거고 요 조금 이제 내려간다 싶으면 우리가 좀 사줄게. 요런 게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자, 모트렉스 텔레칩스 얘네는 지금 7월에 이슈가 하나 떴거든요. 그래서 맞다. 텔레칩스를 안 했다. 텔레칩스가 5번째가 될 것 같아요. 텔레칩스. ADAS 쪽으로 넣을게요. 텔레칩스. 자, 얘네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슈가 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얘네가 최근에 자율주행 나왔네? 야! 얘네 사야겠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투기성 자금들이 단기간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즉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굉장히 좋습니다.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굉장히 좋다. 그 점을 이해를 하세요. 얘네 또 시총이 작기 때문에. 자, 현대차 협력사인데 얘네가 뭐가 나왔냐면 중국의 텐유이와 자동차 지능형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지능형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텔레칩스는 얘 또한 마찬가지로 ADAS도 되지만 이 HUD 쪽으로도 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랑 지금 관련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좀 내려보시면 본문을 좀 보자면 모트렉스는 뭘 했냐면 자동차 스마트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 공동 실시를 한다. 그래서 프로젝트 규모가 약 20억 규모다. 그 다음 텔레칩스는 여기 나오죠. 자, 국내 팹리스 기업으로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데 차량용 칩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로부터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즉 ADAS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8나노 파운드리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 현대자동차의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는 이런 모멘텀까지 잡혀 있습니다. 즉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모멘텀까지도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텔레칩스가 그래서 셋톱박스 사업을 접는다. 이게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잘 안 되는 사업은 접고 과감하게 돈 되는 사업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집중.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요 구조가 이제 확실히 개선이 되고 앞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면은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자, 텔레칩스는요. 러시아 최대 또 자동차 업체에 반도체를 또 공급을 했대요. 최근에. 그리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이 될 정도의 모멘텀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지금 최근에 131억 규모의 레이더 영상기록 장치에 대한 공급을 독일의 BMW 쪽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삼보모터스랑 이 이엔텔리전스는 미래차 부품 사업에 지금 선정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각각 20억 원씩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삼보모터스는 최근에 내연차에서 친환경 미래차에 대한 사업 재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일단 아까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던 게 ADAS 관련해가지고 세계 1위 기업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계 1위 기업? 이스라엘의 모빌아이라는 기업인데요. 얘가 세계 점유율 무려 85%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인텔이 인수했어요. 인텔이 인수했어. 인텔이. 이 점 일단 참고만 해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하나씩 기업적인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요. 일단 현대차 그룹의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스마트카 솔루션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DAS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 다음 모트렉스는요. 모트렉스는 ADAS 시장을 겨냥한 HUD 등을 개발하여 판매할 예정이고요. 전장 IT 사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차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 CES에서 나와서 ADAS 관련된 부분들을 선보였던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자동차 관련 전자 부품 개발 업체인데 내비게이션이랑 HUD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ADS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개발하고 제조한 업체예요. 그리고 만도는요. ADAS 관련된 전장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한 업체인데 얘는 원래 사실 ADAS 관련해서 국내 기술이 거의 좀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얘를 지금 투자하기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분할에 대한 얘도 이슈가 있어요.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잡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잡기는 좀 애매하고 그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은 잡을만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단기 공략에서는 좀 뺐어요. 장기적으로 일단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드림텍은요. 차량용 LED 모듈 그리고 ADS 그리고 HUD 모듈 등 사업을 영위하고 관계사의 AI 매틱스라는 관계사가 있는데 얘한테 ADAS 제품 관련 모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문 인식 관련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 속도를 좀 더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드림텍을 살 바에는 차라리 요 모회사인 유니퀘스트를 살 것 같아요. 드림텍의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니퀘스트는 아까 말했던 AI 매틱스의 모회사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드림텍에 또 들어가 있어. 네. 자, 여기에 대성헬텍도 있다. 대성헬텍 같은 경우에서는 ADAS 제품군을 또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요.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 기술 개발하는 것에서 국책과제에 선정된 기업이에요. 국책과제에. 그 점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포트 좀 더 보여드릴게요. 리포트.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 일단은 보시면 최근에 IVI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IVI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이슈에서도 영향이 크지 않았고 그리고 해외 건설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매출도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자율주행 R&D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V2X 기술도 지금 모멘텀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트렉스는 사실 ADAS도 되고 V2X도 되고 HUD도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 중에서는 모트렉스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죠. 왜? 다 되니까. 기술이 다 있어요, 얘는. 그래서 모트렉스 IVI 사업 영역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운전 안전, 운전 보조, 액세서리, 열차 시스템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군도 많아요. 여기 HUD 관련된 제품도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건설 관련한 로봇까지도 기술이 있습니다. 텔레칩스 볼게요. 자,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 그래서 최대 고객사가 현대 기아차고요. 보시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뛰어난데 MCU 관련한 모멘텀이 있고 MPU 관련한 모멘텀이 있어요. 내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 대중화 초입 예상이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 중인 부분이 내년 2분기부터 출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의 좀 더 본격적인 움직임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텔레칩스 고객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지금 고객사가 있고 적용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내년부터 또 급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 자,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반기에 큰 폭의 실적 증가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차량용 MCU 국산화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볼게요. 하반기 주가를 견인할 두 가지 이슈인데 하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해소에 따라 완성차의 생산 볼륨이 개선될 전망이고요. 전동화 부분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부진했지만 이 하반기부터는 대내적인 변수를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고 실적 또한 안정세를 좀 가져갈 전망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랑 재무제표마저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좀 몇 종목 좀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은 탑5 위주로 좀 재무제표와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자, 항상 우량주를 볼 때는 일봉 말고 주봉을 보라 그랬죠. 주봉을 봤을 때 뭐예요? 큰 하락 추세를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을 통해서 뚫어줬어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남아 있어요.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의 추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 하단선에 걸리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매수 맥점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지켜보고 싶으면 요 추세 여기 하락 추세를 좀 그린 다음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요 추세를 상방 돌파해주는 움직임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잡아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재무제표 보시면 일단은 12개월 기준 PER이 9배가 안 돼요. 엄청 쌉니다. 그리고 PBR도 1배가 안 돼요. 진짜 쌉니다.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도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실적은 작년 대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꾸준하게 성장 전망 잡혀 있고요. 자산 대비 부채가 적기 때문에 신규 투자도 충분히 할 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트렉스입니다. 자, 모트렉스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주봉을 먼저 보시면 얘 또한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이죠. 큰 하락 추세를 역대급 바닥권 거래량을 통해서 뚫어 올려줬다. 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자, 이전에 추세를 돌파하기 전에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에 이 추세가 아직 깨지지가 않았거든요.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매수 맥점은 5,000원대가 매수 맥점일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최근에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자, 거래량이 쫙 줄면서 삼각수렴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어요. 살짝 들어오면서 상방 돌파의 움직임을 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 구간에서 1차 매수하고 한 5,000원 부근으로 떨어지면 이때 2차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시면은 큰 하락 추세, 마찬가지 차트 흐름이 다 비슷해요. 자, 큰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었다가 자, 여기서 얘도 역대급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번 딱 쏴줬어요. 그 전에 주봉과 주봉을 이었을 때의 추세는 깨져서 얘는 사실 차트상은 그렇게 이쁜 패턴은 아니에요. 근데 자, 최근에 하락 추세 삼각수렴 이렇게 삼각수렴 조정을 받아주고 있었던 상황에서 거래량이 줄다가 얘 또한 모트렉스랑 비슷하게 거래량 살짝 들어오면서 상방 돌파 흐름 살짝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기적으로는 차트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중기적으로는 차트 흐름이 좀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공략을 하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아까 라닉스였습니다. 라닉스도 마찬가지. 자, 비슷하죠, 차트 흐름 다. 근데 얘는 상장한 지 얼마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파동, 2차 파동 딱 나오고 이제 설거지가 나왔었는데 다시금 추가적인 파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V2X 쪽으로는 얘가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중기적인 추세는 사실 깨졌는데 자, 현재 여기 어디냐? 만원대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얘도 또한 삼각수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얘는 거래량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보여주면서 상방 돌파를 해주면 그때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얘도 중기적인 방향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텔레칩스는요. 자, 보세요. 얘 또한 모멘텀이 많아요. 왜냐면 일단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여기 추세를 뚫어준 이후로부터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고 싶다면 이 추세를 딱 그어놓고 추세의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사고, 하단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사고, 하단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또 사고, 그 다음에 상단 저항받고 떨어지면 팔고, 저항받고 떨어지면 팔고, 저항받고 떨어지면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미 수익을 키워가고 있다 하시면 이 주봉상 추세 깨지지 않으면 계속 수익 키워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5개의 기업에 대한 차트 보여드렸고요. 재무제표 아까 안 보여드렸네. 모텍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해요. 일단은 작년에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됐는데 당기순이익은 아직 적자거든요. 그래서 올해 분기별 이익이 중요한데 올해 분기 이익이 보시면 올해 1분기에 드디어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트렉스를 좀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사실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되는 거고, 자, 텔레칩스 보시면은요, 얘는 이제 작년에 적자였는데 적자를 털어내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성장세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들어와도, 자, 올해 1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자,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화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2분기부터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텔레칩스, 라닉스까지 일단 탑5 정보 알려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한 종목만 알려드릴게요. 한 종목.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얘를 왜 알려드리냐면 일단은 얘는 라이다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이재용 가석방 수혜주예요. 이제 이재용 가석방이 될지 말지를 조만간 발표를 하거든요. 조만간 발표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자, 가석방이 되면은 삼성전자가 신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죠. 신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추세를 확 돌려버리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이러니까 지금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에이테크 솔루션이 왜 관련 수혜주냐면 일단 얘는 어떤 기업이냐면 삼성전자 정밀기기팀의 기계 설비를 취득한 기업이고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를 판매하는 기업인, 금형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얘의 일단 라이더 관련된 모멘텀은 차량용 TOF 센서, 송수신, 광학계 및 신호 처리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얘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요. 자, 보시면 최대 주주가 누구냐? 최대 주주가 아니라 2대 주주가 누구냐?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지분을 무려 16% 가까이 갖고 있어요. 2대 주주가. 그래서 아무래도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실질적으로 됐을 때 신규 투자에 대해서 모멘텀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닌가. 최근에 8월 2일에도 요거 관련된 기대감 이슈가 한 차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슈로 인해서 1차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자, 차트상 보시면 얘도 큰 하락 추세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한 차례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거를 뚫어줬어요. 그래서 2차 파동을 좀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거래량이 1차 파동 때 터졌던 거래량만큼은 안 터졌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략 매도할 타이밍은 요 거래량이 준하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전략 매도할 만하겠다. 일봉상 들어오시면 얘도, 자, 요 큰 하락 추세 삼각수렴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차례 돌파해줬잖아요. 돌파해주고 여기서 다시 2차적으로 삼각수렴을 또 만들어주고 있어요. 2차적인 삼각수렴을 또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순간 얘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까지만 보는 게 좋겠죠. 왜? 이재용 가석방이 되냐 마냐의 싸움에 대해서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안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면 얘도 이제 좋은 거고,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시면 얘는 그냥 안 보는 게 낫고 그냥 탑5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워낙 최근에 이슈이기 때문에, 워낙 최근에 핫 이슈이기 때문에 한 차례 그냥 설명은 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테슬라 AI에 대한 수혜주는요, 제가 봤을 때는 KEC가 가져갈 것 같아요. 직접적인 수혜주는. 왜냐면 KEC가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차량의 터치 스크린에 장착되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도 과거 1차, 2차, 3차 파동 끝나고 설거지 당했다가 최근에 다시 추세 살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다시금 전고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기업이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단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구조, 순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뭐가 좀 더 부각을 받을 것 같은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그다음에 그에 대한 핵심 기업들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이 이번 달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관련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저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저는 주식의 신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다고 무조건적으로 100% 다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스스로 소중하다 생각을 하시면 투자 판단 본인이 하시고 최대한 참고해서 본인이 좀 더 난 차트 좀 더 보거나 리포트를 좀 더 보거나 이슈를 좀 더 찾아봐서 그 중에 괜찮은 것 같은 종목 한두 종목만 공략을 해보세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제가 또 차후에 강의를 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강의가 또 궁금하고 나는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요청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가 강의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 1시간 강의 여러분들이 계속 길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시간 강의가 절대 긴 게 아닌 게 제가 요 리포트 이 1시간 강의를 위해서 리포트를 요렇게 읽습니다. 거의 100장 가까이 읽어요. 100장 가까이 읽으려면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1시간이 절대 긴 게 아닙니다. 최대한 압축하고 압축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영상 막 10분짜리 영상 수십 개 보는 것보다 제 1시간짜리 영상 한 번 보는 게 더 낫게끔 제가 최대한 더 분석하고 공부하고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만 한 번씩 꾹꾹꾹 빡빡빡 딱딱딱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의 제가 또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는 데 있어서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댓글도 여러분들 댓글 다는데 사실 5초 1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댓글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읽어드리고 수익의 기운이 그냥 듬뿍듬뿍 담겨있는 하트 이렇게 뿅뿅뿅뿅 달아드리니까요. 댓글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율주행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실 게 제가 메타버스 강의할 때 이 부분 알려드렸어요. 똑같은 테마, 똑같은 산업의 종목이라도 갑자기 나는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 쟤는 움직임이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단기간에 빨리 움직이는 종목일수록 어떠한 가능성이 높냐면 재무제표가 개판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느냐? 시총도 얼마 안 되고 재무제표도 개판이라서 아무것도 뭣도 아닌 기업인데 그냥 세력이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하는 투기꾼 불개미들을 말려 죽이려고 한번 올리고 털어먹기 할 가능성 높은 기업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올라간다고 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올라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떤 기업이 정말 좋을까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업을 믿고 가셔야지 올라가는 걸 보고 따라 사지 마셔라. 제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정말 잘 지킬 수 있거든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토끼를 절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토끼가 어딜 가든 빨리 가든 상관 안 하고 내가 정한 방향, 그 방향 그대로 꾸준하게 내 길을 그대로 갔었던 게 결국에는 거북이가, 그 느린 거북이가 결국엔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노하우였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두 탕 해먹고 나갈 거 아니라면은 토끼가 아닌 거북이처럼 우직하게 속도가 아닌 방향을 중시하면서 차근차근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며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진정 여러분들을 행복한 부자의 길로 이끌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행복한 부자, 행부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도와드리는 행복 파트너 부자TV의 이수빈 대표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역시 마찬가지 노력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부자 돼서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양질의 정보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뿅.